익명의 힘을 빌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한동안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죠. 친구들에게는 저희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런 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새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것이겠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저는 괜히 새엄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눈치 볼 것 없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친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을 했으니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가정이 생겼으니 저는 엄마에게 혹이 된 것이겠죠. 새엄마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분이지만 언제나 밝은 분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새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딱히 외모를 관리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동안입니다. 저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연인 사이냐고 묻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마도 밝은 성격 덕분에 노화가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엄마가 생긴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저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어주었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춘기 때도 새엄마는 저를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고 저는 별 탈 없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자애롭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난하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새엄마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기도 해봤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와 어떤 데이트를 했는지도 새엄마에게 말하곤 했죠. 새엄마는 재미없는 얘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는 새엄마에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저는 새엄마보다 나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새엄마에게 대한 마음이 너무 커졌지만 컨트롤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대 후에 복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는 한눈을 판 것을 새엄마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새엄마 성격에 심하게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는 밖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연의 관계인 여자와 밖에서 편하게 만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속으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나는 새엄마와 살 수가 없는 것일까?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 말이죠. 복학을 하고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저를 새엄마는 잘 챙겨주셨죠. 밖에 나가 한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버지가 새엄마의 생일 같은 것을 챙겨줄 일도 없었겠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신경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새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많이 줄이고 별일 없으면 일찍 귀가해서 새엄마와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엄마의 생일에는 둘이 외식을 하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샴페인도 마시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새엄마는 환하게 웃는 표정 뒤에 뭔가 모를 수심이 있는 듯이 보였어요. 새엄마가 제 얘기를 늘 집중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새엄마의 얘기를 잘 들어주었는데 그날도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일이 바빴고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여자를 수시로 만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새엄마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며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던 것이 아빠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샴페인과 맥주를 마신 것 때문에 발그레한 얼굴이 되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와 밤을 보낼 때 제 얼굴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가지를 사용해 끓어오르는 것을 잠재운다고 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표정을 새엄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엄마는 졸음이 몰려온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아까 엄마가 한 말이 무슨 뜻일까? 아빠와 밤을 보낼 때 내가 떠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저는 새엄마가 나를 남자로 봤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뒤척이다가 저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는데 새엄마는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서 새엄마는 돌아누워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아빠랑 잘 때 내가 떠올랐다는 거 말이야. 저는 말끝을 흐렸고 새엄마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되니? 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알아. 나를 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새엄마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새엄마의 눈물을 닦을 휴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는데 새엄마는 제 팔을 붙잡더군요. 휴지 좀 가져올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새엄마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새엄마는 잡고 있던 제 팔을 당기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뜨거운 시간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새엄마는 그날의 일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새엄마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될 수 있어도 어떻게 연인 사이와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밤에 뒤척이다가 새엄마 방에 가면 새엄마는 자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냐고 물으면 늘 아직 안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상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었죠. 새엄마는 무심한 듯 저를 받아주었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면 너무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새엄마와 술을 한잔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대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본인이 모두 잘못한 것이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늠름한 제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새엄마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갔죠.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 파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정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 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회사 일이 바빴기 때문에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고 새엄마를 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동안 아버지는 새엄마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밤에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새엄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와 둘이 살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새엄마는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새엄마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새엄마는 그날 입을 막고 있는 제 손을 쳐내고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아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 같았어요. 그날 후로 새엄마와 아버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그 후로 한치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저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는 새엄마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는 새엄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약속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본인을 모른 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새엄마를 지켜줄 것이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호라비인 저의 아버지와 결혼해서 괴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지만 새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저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 엄마를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현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새엄마는 늘 바쁘게 생활하며 일부러 아버지를 외면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엄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올립니다. 저희 써리모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어요. 멤버십에 가입해준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 아래쪽 써리모라고 적혀있는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눌러주신 다음 가입 눌러주시면 돼요. 가입해 주실 거죠? 군 제대 후 캠퍼스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갓 20이 넘은 파릇파릇한 새내기들 틈에 섞여 있자니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잘못한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불쑥 떠오르는 건 고향 친구 상우 녀석이었다. 녀석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마고우였는데 서울 변두리. 촌놈인 나와 달리 강남 아이파크에 사는 금수저 도련님이었다. 넉살 좋고 부침성 있는 성격 덕에 녀석 집에는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나 역시 서울에 올라와 의지할 곳 없던 터라 상훈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상훈에는 좀 특별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상우와 가정을 꾸려나가셨는데 그 어머니란 분이 또 범상치 않았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뽀얀 피부, 짙은 쌍꺼풀까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미인이셨다. 외식업 프랜차이즈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사업 수완도 대단해서 강남의 빌딩이며 원룸 건물까지 척척 올려놓으셨다고 했다.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밥이며 간식이며 손수 챙겨주시던 정 많고 살가운 분이셨다. 나에게는 마치 서울에 있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복학 후 상우는 졸업 전에 어학연수를 떠났다. 녀석 빈자리가 컸지만 그래도 가끔 상우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드리고 가끔 연락도 주고받으며 지냈다. 그러다 한 학기가 훌쩍 지나고 녀석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 겸 강남역에서 만나 거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밤늦도록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착한 곳은 역시나 익숙한 상온의 아이파크였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상우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정태 왔구나. 오랜만이네.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더 횡댕그렁하고 쓸쓸해 보이셨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섭섭한 표정으로 정태는 상우 없으니 아주 코빼기도 안 비치네. 서운하다 서운해. 하고 핀잔을 주셨다. 죄송한 마음에 머쓱하게 웃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상우도 없는데 혼자 찾아뵙기가 좀 쑥스러워서요. 제가 경상도 촌놈이라 낯도 많이 가리고 표현도 서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넉살 좋게 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빙긋 웃으시며 그래, 번호는 그대로지? 하고 물으셨다. 네, 그대로예요. 대답하고 상우와 방으로 들어가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상우는 며칠 후 다시 출국했고 나는 다시 빡빡한 학교 생활과 공무원 시험 준비에 파묻혔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즈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야, 혹시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니? 상우 어머니셨다. 네, 어머니. 오늘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어머니는 난감한 목소리로 곧 명절이라 생선을 좀 사야 하는데 상우도 없고 집에 일 생겼다고 지배인까지 갑자기 못 나오게 돼서 수산시장이 좀 멀기도 하고 혼자 운전해서 가려니 영하시며 말씀을 흐리셨다. 혼자 장 보러 가기 힘드셨던 모양이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바로 모시러 갈게요. 흔쾌히 대답하자 어머니는 화난 목소리로 점심 약속 없으면 그냥 집으로 와. 상호도 없고 아줌마 혼자 밥 먹을 사람도 없네. 하셨다. 네, 어머니. 12시까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학교 식당에서 대충 점심을 때우고 상훈의 아이파크로 향했다. 12시 정각 상훈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점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다. 식탁 위에는 화려하진 않아도 정갈하게 차려진 제육볶음과 몇 가지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와, 정태야.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밥상을 권하셨다.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왠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시며 정태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혼자 살면 끼니 거르기 쉽잖아. 하고 물으셨다. 네, 웬만하면 잘 챙겨 먹으려고 해요.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니 상호 외국 가고 혼자 식사하실 때 많으시죠? 하고 여쭤봤다.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상호 있을 때도 혼자 먹을 때가 더 많았어.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서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소원치곤 참 소박하지? 하시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셨다. 가끔 정태라도 같이 밥 먹으면 좋을 텐데 상호 없으니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말에 왠지 마음이 짠해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수산시장이 좀 멀기도 하고 살 것도 많아서 오늘 정태가 수고 좀 해줘야겠다 하고 부탁하셨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키 주세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자연스럽게 키를 건네받아 운전석에 앉자 어머니는 조수석에 타시며 그래, 고맙다. 역시 정태가 든든하네. 하고 웃으셨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제법 큰 수산물 시장이었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요즘엔 보기 힘든 호객 행위도 여전했다. 어머니는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에 금세 기분이 좋아지신 듯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고 기운이 나는 것 같네. 하시며 웃으셨다. 우리는 말린 조기, 명태, 아기, 갈치, 멸치, 박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생선들을 양손 가득 샀다. 가게 직원들과 명절 선물로 나눠줄 거라고 하시며 통 크게 이것저것 담으시는 모습이 보기와는 다르게 넉넉하고 푸근해 보였다. 한참 동안 시장을 둘러보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바다 냄새 맡으니 오랜만이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 하고 나지막이 음조리셨다.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져 어머니 바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 마음은 아직 소녀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상호 낳은 게 엊그제 같은데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시며 아련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직 한창이신데요, 뭘? 능글맞게 답하자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아줌마 놀리면 못 써 하고 핀잔을 주셨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 정말이에요. 어머니, 오늘 저랑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심이에요. 하고 훅 들어갔다. 어머니는 내 엉뚱한 농담에 당황한 듯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정태가 그렇게 말하니
진짜 데이트하는 것 같네. 하고 맞받아치셨다. 어머니, 저 바다 색깔 좀 봐요. 오늘따라 더 깊고 푸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눈동자처럼. 어머, 얘가 또 느끼한 소리 시작이네. 바다가 눈동자 같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근데 나 오늘 좀 센치해졌나 봐. 바다 보니까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오늘 시장에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그 남자친구분 생각나세요? 글쎄 다 그런 거지, 뭐. 나이 먹으니 괜히 센티해지고 외로움도 더 타는 것 같고. 정태는 나 아줌마라고 생각하니? 늙었다고 생각해? 에이, 어머니가 아줌마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할머니게요? 어머니는 제 눈에는 전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여전히 설레게 하신다는 말 취소 안 할 거예요. 어머, 얘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술 취한 거 아니지? 아줌마 놀리는 재미가 그렇게 좋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진심이에요. 어머니, 오늘 저랑 비밀 데이트 제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아찔한 데이트. 데이트는 무슨 위험한 소리 하지 마. 아줌마 주책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상호 보면 뭐라고 하겠니? 상호는 걱정 마세요.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주책 아니에요. 제 눈에는 너무 매력적인 여자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 아줌마 말고 여자 대 여자로 저랑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정태 너 정말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나 나이도 많고 애 딸린 아줌마인데 후회할지도 몰라. 후회는 절대 안 해요. 어머니 옆에 있는다면 후회할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어머니. 이제 선택은 어머니 몫이에요. 저랑 위험하고 짜릿한 일탈 함께 하실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정태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 같은 것이 느껴졌다. 묘하게 설레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용기를 내어. 어머니, 저 앞에 분위기 좋은 커피숍 있는데 차나 한잔하고 가실래요? 하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니야,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차에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해. 하고 거절하셨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쳐버렸다. 그럼 가는 길에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운전하느라 저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나도 모르게 훅 내뱉고 나니 아차 싶었다. 이건 좀 너무 나갔나?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는 내 뜬금없는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차 안에는 짧고도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임을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며 아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차를 주차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여기 조용한 곳에서 바다 실컷 보고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하하하고 어색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여기 가보고 싶니? 하고 물으셨다. 네, 어머니하고 데이트 기분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어서요. 나도 모르게 또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한참을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나지막이 그래. 그럼 정태 뜻대로 한번 따라볼게. 하고 차에서 내리셨다. 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카운터에 바다가 보이는 방을 요청해 대실했다.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셨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일 비밀인 거 알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네, 어머니. 비밀이라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하고 위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3주 정도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정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청담동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갑작스러운 연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날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네, 어머니. 시간 괜찮아요. 토요일 오후에 뵐까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약속 당일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청담동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다. 혹시 그날 일에 대해 추궁하면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리며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테이블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예상외로 밝고 편안한 표정이었다. 왔니, 정태야. 늦었네. 어머니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오늘 그냥 술 한잔하고 싶어서 불렀어. 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중에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서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 사실 어머니는 오랫동안 5년이나 된 지배인 아저씨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재혼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고 결국 2주 전에 힘겹게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외동아들 상우는 멀리 유학 중이고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믿고 의지했던 남자친구는 떠나버렸으니 어머니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어머니는 술 기운에 살짝 붉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정태야, 내가 너 아들처럼 생각해도 될까? 뜻밖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네, 어머니. 저야 정말 좋죠. 하고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거의 매일같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밤늦도록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상훈의 집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머니는 마치 친아들처럼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다. 옷이며 화장품이며 돈 쓸 데 없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집에 갈 때마다 용돈까지 쥐어주시곤 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부담감과 불편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감사했던 어머니의 관심이 점점 나를 올가매는 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혹시 무슨 일 있냐며 걱정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코로나가 끝나면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자. 좋은 곳 있으면 꼭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데
점점 쿨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졸업반이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여행 제안을 겨우겨우 거절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정태야, 내가 학교 근처로 이사 갈까? 하고 농담처럼 물으셨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농담인 건 알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못된 놈인 건 알지만 점점 어머니와의 관계가 버겁고 지쳐갔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불편하고 위험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쉽사리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공장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한증막처럼 덥고 후텁지근했습니다. 이미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공장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식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좁다란 시골 마을 도로를 따라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아갔습니다. 마치 제 등에 달라붙은 공기마저 땀으로 눅눅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멈추어 세울 무렵 이미 이마와 목덜미에서는 땀이 끈적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자전거를 대충 벽에 기대 두고 저는 서둘러 수건과 속옷을 챙겨 밖에 있는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 구조는 제게는 처음이라 다소 생소했습니다. 방 2개가 나란히 있고 그 양옆으로 개조해 만든 소규모 화장실과 샤워장이 각각 달려 있었지요. 제가 쓰는 방과 옆방은 서로 다른 출입구를 가졌지만 화장실과 샤워장만큼은 밖에 있기 때문에 마당으로 나오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벽과 어설프게 쳐진 지붕, 약간 삐걱거리는 문짝 등 누가 봐도 시골 단독주택을 급하게 수리해 임대한 곳이구나 싶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횡댕그렁한 빈집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방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른 샤워실로 들어가 찬물을 시원하게 틀었습니다.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땀에 절은 제 몸을 씻어주자 하루 종일 품고 있던 열기와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습기 머금은 공기 속에서 저는 복잡한 생각들을 애써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친 뒤 대충 몸을 닦고 속옷바람으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습한 공기가 다시 피부에 들러붙었지만 샤워를 마친 덕인지 그나마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바람이라도 조금 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바람은커녕 뜨거운 열기가 마당 한 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켠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넋을 놓은 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타리 너머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사람도 샤워를 막 끝낸 듯했습니다. 이 집과 옆집을 나누는 울타리는 일정한 높이의 나무와 철사로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희미하게 이웃집 쪽 마당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고 마침 한 여인이 샤워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옷차림이라고 해봐야 사실 속옷 차림에 머리를 말리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눈부시게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단순히 예쁘다는 기준에서 보면 그녀는 흔히 말하는 미인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시골 안악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의 모습에는 묘한 건강미와 볼륨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부진 등과 허리 곡선, 그리고 풍성한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속옷 차림에 저는 본능적으로 시선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 줄기 불빛이 어두운 마당을 살짝 비추었고 그 빛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저를 한순간에 넋이 나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담배 연기는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흥분과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분쯤 지난 뒤에야 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몇 분 전 마주쳤던 그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평범한 외모라 해도 그 순간은 너무도 매혹적이었고 어딘가 강렬한 에너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두어야겠습니다. 저는 42살로 이 시골 마을로 온 지 이제 겨우 5개월 정도 된 처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내에게 넘긴 채 저 혼자 도망치듯 이곳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파산하기 전에 이미 아내와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집 한 채와 아이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자존심의 최후 보루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시골 공장에서는 철판절단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여기까지 굳이 일하러 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도 친구의 소개가 없었으면 알아내기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숙소도 마련해 준다고 하니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낡은 단독주택을 임시 거처 삼아 사람들 눈을 피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의 다른 방에는 베트남 근로자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살 초중반쯤으로 보였는데 퇴근 후에는 이국적인 향신료를 듬뿍 넣은 베트남 요리를 해 먹곤 했습니다. 몇 번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를 했지만 솔직히 제 입맛에는 좀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의 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 조미료나 향신료를 그대로 쓰니 한국인인 제게는 너무 낯설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종종 야생동물까지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들고양이를 잡아 손질해 먹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정말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들 방에서 나는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주말 밤이면 그들은 베트남 아가씨들을 불러 파티 아닌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놀이 수준이 아니라 여자들과 노골적인 육체적 관계까지 마구 갖는 시기라 그 소리가 옆방까지 그대로 울려왔습니다. 방이 나뉘어 있다 해도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그들의 웃음소리와 신음소리는 제 귀를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그들이 외국 땅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제게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며 아가씨를 소개해주겠다고 심지어 금액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룻밤에 6만 원 정도면 20살 안팎의 베트남 아가씨와 함께할 수 있다더군요. 실제로 눈에 보기에 꽤 예쁜 아가씨들도 있었기에 솔직히 여러 번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렵게 참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갈증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그 과부 여인이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일거리를 찾아 공장에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나름 말끔하고 부지런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지만 젊은 과부이다 보니 뒤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집에 살면서 직접 본 그녀의 모습은 소문과 달리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남자가 들락거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술 취한 동네 남정네 몇몇이 늦은 시각에 그녀의 대문을 두드리던 모습을 목격하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홧김에 밖으로 나가 경찰 부릅니다. 하고 소리쳐 쫓아냈습니다. 대개 유부남들이었는데도 경찰 한마디면 갈팡질팡하며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쌓이고 나니 저와 그녀 사이는 어느새 조금씩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끔 베트남 노동자들의 광란의 주말이 되면 이상하게도 저는 그 여인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저 소리 때문에 내 잠은 망치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육체적 해소만이 전부는 아니겠지. 옆집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을까 하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말 제가 버스를 타고 읍내에 옷을 사러 나가려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도 같은 시각에 마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고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뵀네요. 혹시 읍내 가세요? 그녀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네, 아이 옷이랑 제 것도 좀 살 게 있어서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읍내 가서 옷을 좀 사려고 하는데 혹시 도착하면 어디서 사면 괜찮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요. 그녀는 흔쾌히 그럼요. 저도 옷 사러 가는 길이니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뒤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레 그녀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읍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왕 가까워진 김에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오게 된 계기나 동네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회사 일 등 그녀 역시 자신이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지, 아이가 몇 살인지, 남편을 잃고 난 뒤 어땠는지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자주 가는 옷가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작업복 안에 입을 티셔츠와 양말, 속옷 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자신의 옷뿐 아니라 아이 옷까지 이것저것 고르더군요. 그러다 그녀가 속옷 코너로 향할 때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어색해졌는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골라서 나올게요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그녀가 속옷을 고르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이 사람의 속옷 차림을 그날 밤 마당에서 슬쩍 본 적이 있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운 기분도 들었고 동시에 아련한 설렘 같은 것도 함께 솟았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점심때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장 국밥집을 추천하며 자주 가는데 맛이 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청했고 국밥집에 들러 따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먹었습니다. 먹는 동안에는 날씨 이야기나 요즘 공장이 어떤지 동네 소문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남자 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일에 배도 자빌은 잘하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그럼 꼭 부탁드릴게요. 저도 혼자 살다 보면 못하는 게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조금씩 더 친밀해졌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되고 날씨도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는 전처가 다시 재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했으니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허탈했습니다. 몇 날 며칠 일을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기운이 쭉 빠진 상태로 지냈습니다. 마침 주말에 옆집 그녀가 저에게 집 수리할 부분이 있다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복잡한데 몸이라도 움직여 보자는 생각이 컸습니다. 막상 가보니 집 곳곳이 삐걱대고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나무 기둥을 보수해야 했습니다. 낡은 지붕판을 갈아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작은 틈으로 빗물이 새는 곳도 손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반나절 이상을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녀도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은 익숙지 않다 보니 무리였는지 먼지와 땀에 범벅이 된 채 헉헉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온몸이 뻐근해질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합심해서 차근차근 수리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깔끔해졌습니다.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 저와 그녀 사이의 거리도 더욱 좁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어스름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히 큰일 부탁드렸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저녁은 제가 꼭 대접하고 싶어요. 아이도 금방 들어올 텐데 같이 식사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샤워부터 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저는 일단 제 방으로 건너가 묵은 때를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듯 씻고 나오니 하루 종일 흘린 땀이 개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 마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는 어느새 돌아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더니 상당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듯 했습니다. 저를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 하며 소리내 인사했고 저는 피식 웃으며 응, 그래, 밥 먹으러 왔는데 엄마는 안에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요리하느라 정신없어요 하고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는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뭔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후라이팬에서는 반찬거리를 볶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콧노래 비슷하게 흥얼거리며 동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하면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반가워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꽤 정성스러웠습니다. 야채볶음, 계란말이, 된장찌개, 생선구이 같은 간단한 가정식이었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오래된 그리움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금방 나와 자리 잡았고 우리 셋이 함께 저녁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술 한 잔 어떠세요? 제 남편이 남긴 산삼주가 조금 있어서 다른 약재도 들어간 거라 굉장히 알코올도 세거든요. 저는 맥주잔에 따라주는 그 불그스름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짙은 향이 코를 찌르고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화끈한 기운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이는 국을 후루룩 마시더니 금세 배부른 듯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TV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별다른 방해 없이 저와 그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껏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권유받으니 싫지 않았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니 불그스름한 빛깔이 감돌았고 향이 꽤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삼키자 목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조심스럽게 잔을 기울였고 얼굴에 살짝 홍조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서로 날씨나 동네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를 했는데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자 저도 모르게 제 처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이혼을 했어요. 사업 실패 때문에 큰 빚을 졌고
제 아이들도 이제 다 아내 쪽에 있고 그래서 이 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시부모가 보상금을 요구해서 갈등이 심했다는 것, 경제적으로 빠듯해 결국 공장에 나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이는 아직 어린데 밤낮 없이 일하느라 늘 미안하다는 것, 저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많이 힘드셨겠어요라고 했지만 그 말은 스스로 들어도 너무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듯 웃었고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이에게 이제 얼른 자라 하고 소리치더니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아이가 엄마 굿나잇이라 중얼거리고 나서는 곧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마실래요? 사실 저도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 나눈 게 오랜만이라 그 순간 저 역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함께 일하며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때의 그녀의 채취, 그리고 지금 부엌에 감도는 수향이 묘하게 뒤섞여 제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잔을 몇 번 더 기울이다가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채 서로의 숨결을 느끼다가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억지스럽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주려는 듯한 부드러운 교감이었죠. 그런 흐름에 몸을 맡기다 보니 그날 밤은 저에게 오랜만에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일깨워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무르익으면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낮은 소리로 내뱉는 숨결에는 알 수 없는 흡인력이 있었고 저 역시 간절히 그녀의 체온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포옹했고 때론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앉아 한참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꼭 육체적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보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살짝씩 풀려가는 쾌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어느 날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그녀의 집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가끔은 서로 피곤해서 바로 잠들어 버리는 날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조곤조곤 하루를 정리하듯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애틋하게 몸을 섞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저는 더 이상 베트남 청년들이 주말마다 부르는 아가씨들의 떠들썩한 소음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뜨거운 밤이 생겼으니까요. 당연히 동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젊은 과부와 옆방 남자가 밤을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닥을 쳤고 사람들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자 손이 있으면 집도 든든하고 아이도 외롭지 않고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고 뭐가 문제죠? 라며 담담히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한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아이도 오빠 잘 따르니까 솔직히 저도 갈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신용불량자 신세라 결혼은커녕 자유로운 외출도 조심스러운 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결혼 문제는 쉽게 생각 못해요. 빚이 아직 많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을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녀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빚 정리되면 그때 저한테 청혼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언젠가 제 빚이 다 정리되면 진짜 멋진 반지 하나 사서 제대로 청혼할게요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동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서 간단한 집만 남겨두고 대다수 물건들은 그녀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곧잘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아이와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적인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집에 모여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애교를 부렸고 저도 아이가 보고 싶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간식이나 문구류를 사다 주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저녁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울 때도 예전과 달리 쓸쓸함보다는 집 안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에서 가을맞이로 작은 행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녀와 아이와 함께 구경하러 갔습니다. 장터 비슷하게 열려서 과일도 팔고 동네 어르신들이 전을 부쳐서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셋이 가족 같네 하고 너스레를 떨면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서먹하면서도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빚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고 그녀에게 마음의 짐이 될까 봐 현실 이야기를 자세히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전처에게서 연락이 오고 아이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문득 문자를 확인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제가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 앉아 있을 때면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 너무 속으로만 사귀지 말아요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멋쩍었지만 점점 그녀가 내밀어 주는 이해와 온기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을 끝내고 밤늦게 퇴근했는데 그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작은 스탠드 불만 켜둔 채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린 듯 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었어요? 라고 묻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냥 오늘따라 오빠가 보고 싶어서요라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이었는데도 우리는 현관에서부터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부드럽고 긴 사랑이 오갔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저돌적으로 애정 표현을 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제게 더 큰 안정을 줬습니다. 마치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은 이미 서로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 이상의 감정 교류도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아이도 눈치가 빠른 편이었는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저를 따랐습니다. 어쩌다 아이가 잠들기 전 가족처럼 셋이서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마당에서 작은 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진짜 한 집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예전 가정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따뜻함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말이면 그동안 미뤄둔 집안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가 걸레질을 하고 저는 집 바깥 계단 같은 곳을 빗자루로 쓸어냈습니다. 아이는 그런 우리 곁에서 뛰어놀다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고 동네에 파는 찐빵이나 어묵 같은 간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삼촌,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옆방 베트남 청년들이 또다시 아가씨를 불러 요란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나 신음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시골 밤 공기를 자꾸만 시끄럽게 만들어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짜증도 나고 스스로 더 외로워졌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저들은 저들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맞장구 치듯 웃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스한 손맛이 그 어떤 소음도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결혼식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그녀가 오늘은 애한테 도시락 싸주기로 했는데 빵 좀 사다 줄래요?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퇴근 후에 동네 노인정 옆 슈퍼에 들를 건데 뭐 사다 줄까? 하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는 종종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 맞죠? 라고 순수한 눈빛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삼촌이 빚만 다 갚으면 그때 내 엄마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거야 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듣고 살짝 웃으면서도 조금 울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그냥 지금도 행복해요라며 빚이 없고 없고를 떠나서 저와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 빚을 청산하고 떳떳이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하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랐습니다. 아이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예쁜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아이도 점점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지막이 털어놓으며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보다 삼촌한테 말하는 게 편해라며 장난스럽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가 질투를 가장하며 나도 엄만데 하고 웃었고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에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한두 명씩 저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애엄마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저 사람도 성격이 나쁘지 않으니 서로 기대어 사는 게 나쁠 게 있나 하는 식의 말이 돌기 시작했죠. 물론 뒤에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외지인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퇴근 후 문을 열면 집 안에서 환한 불빛과 함께 반겨주는 그녀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빚이 남아있고 그녀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돈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방아야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저런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녀의 목소리와 온기를 느끼며 하루의 피로를 잊고 싶습니다. 비록 제게는 한 번의 실패한 결혼과 해결해야 할 빚더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건네주던 온화한 미소는 당시 제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 낡은 집에서 어떤 문제가 또 터질지 몰랐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붕이 새면 둘이서 기어 올라가 틈을 막았고 보일러가 고장 나면 기술자를 불러 함께 고쳤으며 마당 울타리에 틈이 생기면 못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은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말다툼을 벌인 적도 있었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공장에서는 묵묵히 일했고 잔업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제대로 된 반지 하나 사서 청혼해야지. 그리고 그때는 아이에게도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는 구체적인 미래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녀와 함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련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고 더 큰 빚이 생기거나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의 따스한 온기와 나눴던 정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끝자락을 지나 겨울 문턱에 다다랐고, 찬바람이 저녁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안은 따뜻한 밤 냄새와 잔잔한 전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아이와 그녀가 장난을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집도 꽤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곱지만은 않았지만 어느덧 수군거림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희는 그런 시선을 이겨낼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목소리 높여 주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제게 주어진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처음 그녀와의 인연은 참으로 우연하고 특별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한 번 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혹은 울타리 너머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녀 몰래 반지를 골라 청혼을 결심했을 때는 벌써 함께한 시간이 6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녀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빚더미 앞에서 막막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궤도에 올랐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마침 새로운 사업 분야는 당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발로 뛰었고 모든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저는 마침내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떠나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중고차 한 대를 마련해 주말이면 세 식구가 나란히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시골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나와 학교를 옮긴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활기를 되찾고 친구도 사귀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게 늘 제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평범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거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에서 다음 날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평범한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녀와 아이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날 바로 반지를 사러 나갔습니다. 반지는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작은 진주가 박힌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녀의 손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주말 저녁 아이와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고 조명을 낮추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날이에요? 하고 웃으며 식탁에 앉을 때 저는 작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진짜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멈춰섰고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밝게 웃으며 엄마 축하해 라고 외쳤고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짧은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첫 해외여행이었고 그녀 역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에서 티켓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녀와 설레서 웃음을 참지 못하던 아이의 모습은 제게 더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후쿠오카 근처 온천 숙소와 유우인의 작은 료칸을 예약해 두었고 4일 동안 세 식구는 소풍처럼 여행을 즐겼습니다. 유우인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아이가 먹고 싶다던 타코야키를 사줬고 그녀와는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조용한 신사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고마워요. 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고 그녀는 아이의 학업을 챙기며 집 안을 따뜻하게 꾸려갔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명절이면 직접 장을 봐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소박한 가족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마당에서 본 그날 땀으로 젖은 몸으로 담배를 피우던 제게 그녀는 한 줄기 따뜻한 빛처럼 다가왔고 그 인연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이뤄낸 오늘이기에 더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